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숙취를 걱정하는 분들은 술 마시기 전에도 술을 마신 후에도 나름의 여러 방법들을 이어갑니다. 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알코올에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숙취 해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금주가 가장 좋은 방법인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힘들지 않게 술을 깰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숙취 해소의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오늘은 숙취와 숙취 해소에 대한 방법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빌 메들리, 제니퍼 원스의 The Time of My Lif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술은 1급 발암 물질이고요. 간을 비롯해서 여러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음주를 즐기는 분들이 많고 또 숙취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숙취 해소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음주 후 해독과 같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습관적인 음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술도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습관적인 음주라는 말 자체가 이제 술에 중독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술은 우리 몸에서 그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뭐 쾌락이라든지 어떤 보상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즐겁고 또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마시던 술이 점점 더 자주 또 더 많은 양을 찾게 되는 의존성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이런 술에 대한 의존성이 심해지면 술을 마시지 않게 되면 막 불안하고 막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자는 이런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요. 또 이를 해소하려니까 또다시 술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빠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술의 의존성,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라서 암 예방을 위해서 금주가 강조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술은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거든요. 그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담배라든지 뭐 성면이라든지 뭐 벤젠 같은 수준의 그런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술이 이런 독성과 암 유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할 건데요. 먼저 술을 마시게 되면 몸속에서 이 알코올을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이 물질이 뭐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변이를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이거든요. 이 독성이 직접적으로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변형까지 일으킨다고 하셨는데요. 또 암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도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알코올, 술이라는 건 특정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물론 뭐 술이 직접 닿는 그 뭐 구강이라든지 인두라든지 후두라든지 식도 부위의 암의 위험뿐만 아니라 뭐 간이라든지 심혈관 또는 뇌신경까지 전신에 걸쳐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 몸의 해독기관으로 알려진 간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의 손상도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술을 즐기는 분들은요,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게 마시면 된다. 하루 마시고 사흘 쉬어주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는 걸까요? 또 조금 마시면 된다. 뭐 조금의 음주는 뭐 건강에 좋다. 며칠 쉬었다 마시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건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분들 사이에서 어쩌면 일종의 자기 합리화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술은 양에 관계없이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이에요. 물론 적게 마실수록 그 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혀 해롭지 않다,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의 음주로도 아주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음주하면 체내에서 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해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간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의 체질이라든지 간의 해독 능력이라든지 어떤 동반되는 질환에 따라서 같은 양의 술이라도 그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흘 쉬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옳다고 볼 수가 없죠. 예.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일단 음주에 대한 지적은 그럼 주종과 상관이 없을까요? 모든 술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종류의 술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뭐 술의 종류로 맥주나 소주나 뭐 와인이나 위스키 뭐 또 가격에 관계없이 이 술의 독성과 발암성 물질을 핵심 성분이 바로 에탄올이거든요. 맥주 한 잔이든 뭐 소주 한 잔이든 와인 한 잔이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알코올이 체내에 분해되면서 DNA 손상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트알데히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종이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량을 줄이거나 아예 금주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선택이죠. 네. 과일주가 더 빨리 취한다. 뭐 독주가 숙취를 줄여준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과일주나 독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실제 뭐 과학적인 사실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이제 과일주가 더 빨리 취한다. 일부 맞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과일주라는 거는 맥주나 어떤 와인처럼 탄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탄산은 위벽을 자극하고 또 소장의 문을 열어서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더 빨리 취기를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게 과일주 자체의 성분 때문이라기보다는 탄산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독주가 숙취를 줄여준다.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이거든요. 이 독주 자체가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증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퓨젤류 같은 불순물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숙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알코올 자체가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이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더 심각한 숙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술의 종류보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숙취 해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일단 숙취라는 게 술이 깨지 않는 상태인 거죠. 흔히 숙취라고 하면 뭐 술이 덜 깬 상태 또 알코올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를 떠오르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숙취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이 술을 마신 뒤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이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이 몸속에 남아있거나 또 술을 드시는 과정에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증상까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거나 갈증이 나거나 피로함을 느끼거나 소화불량 같은 이런 다양한 불편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숙취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들을 하시는데 술 한 잔에 물 한 잔을 교대로 마시면 좋다는 말도 하고요. 또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면 술이 깬다는 말도 하는데 사우나의 경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술을 드시는 사이사이에 물 함께 마시는 건 실제 도움이 되거든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주고 또 탈수를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뭐 권장할 만한 방법이지만 사우나에서 땀을 빼면 술이 빨리 깬다 이런 거는 좀 오해에 가깝거든요.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땀보다는 간에서 분해되어야 없어지기 때문에
땀을 흘린다고 해서 술이 빨리 깨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음주 후에 사우나를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탈수 같은 현상들이 생겨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는 숙취 해소 방법으로 권장하지는 않거든요. 뭐 숙취를 줄이려면 결국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게 가장 그렇죠.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충분한 휴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숙취 해소를 위한 나름의 방법들도 갖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북엇국부터 뭐 콩나물국, 꿀물, 심지어 라면의 피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숙취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숙취 해소가 필요할 만큼 술 마신 우리 속은 좀 편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북엇국, 콩나물국, 뭐 꿀물, 뭐 심지어 라면 뭐 이렇게 찾는 이유는 결국 속이 불편해서 그렇죠.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숙취 해소라는 그 음식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이 이미 무리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뭐 실제로 이런 음식들이 일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콩나물에는 알코올 분해하는 과정에 생기는 아스파라간산이 들어 있고요. 네. 뭐 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당이나 과당이 있어서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북엇국이나 국물 같은 음식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알코올을 직접 해독하거나 뭐 술을 빨리 깨게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숙취 해소 음식을 찾는 건 그만큼 우리 몸이 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숙취 해소 방법은 과음하지 않는 거죠. 애초부터 숙취되지 않도록 음주 습관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역시 과음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일단 장이 좀 불편해지는 것부터 여러 증상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위장이죠. 뭐 알코올 자체가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막 속이 쓰리거나 뭐 메스껍거나 뭐 구토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위장 운동이 저하되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장내 환경도 이제 불균형하게 되는 거거든요. 술은 위장 질환에 그치지 않고 뭐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하는데도 좀 부담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 신경의 억제 작용을 위해서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 뭐 이런 음주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에 불편하는 것을 넘어서 뭐 전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경고 신호라고 보는 게 좋겠죠. 네. 전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제 경고 신호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술을 마시면 좀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창백해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뭔가요? 그렇지. 이제 술 마시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창백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알코올이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술을 마시게 되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꾸고 다시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강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빨리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두통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흔히 이런 사람들은 술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기도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혈액순환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런 현상이라는 거는 이 술이 우리 몸의 혈관이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억지로 술을 드시면 나름 술을 좀 잘 마시는 분들과 비교를 할 때 몸이 더 많이 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스스로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치. 이제 술을 약한 분들이 억지로 술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술을 잘 마시는 분들보다는 몸에 더 부담을 훨씬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토하는 이런 증상들이 금방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게 단순히 불편한 증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오래 머물면서 그렇죠. 장기 손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스스로 힘들게 반응한다면 그저 내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받아들이고 또 억지로 음주하는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럼 술에 강한 체질이 있다는 말도 하는데 근거가 있긴 한가요? 또 열이 많은 체질은 술을 좀 멀리 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술이 강한 체질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거든요. 뭐 현대의학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금방 붉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 버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마다 체질하고 장부가 특성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에는 술은 열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더 쌓이는 거죠. 그럼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장애 같은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이런 노폐물이라는 습담이라는 것이 많은 체질도 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도 음주라는 것은 신체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머리가 아픈 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확 올라가면서 해독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체질에 따라서 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차도 다를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숙취를 해소하는데 도움되는 음식이나 차도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마신 다음에 열이 더 많이 쌓이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두통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열을 식혀주고 수분을 보충시켜주는 성질이 있는 음식이나 차를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예를 들면 뭐 배라든지 뭐 도라지라든지 국물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몸에 찬기를 많이 느끼는 차가운 체질 같은 경우는 술을 드시게 되면 속이 거부룩하고 소화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따뜻하고 속을 풀어주는 음식을 드시는 게 예를 들면 뭐 생각차나 뭐 북엇국 같은 거 네. 이런 국물류가 상대적으로 도움을 되고요. 네. 결국 숙취 해소 음식도 뭐 체질이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효과가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는 것이 한의학적인 관점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수분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음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 무엇보다 과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음주 습관이나 방법에서 그나마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 이 말 자체가 사실 모순적인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술은 1급 발암 물질이고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음주 습관은 금주죠. 네. 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하면 피할 수 없잖아요. 네. 또 뭐 개인적인 이유로 또 술을 마셔야 한다면 그나마 이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칙들이 있는데 뭐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주 시에는 챙겨야 될 습관이라는 것은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물을 많이 마셔서 좀 희석을 시키는 게 좋고요. 또 술은 빨리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시고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술 드시면 또 따라오는 게 담배잖아요. 흡연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술이 절대로 약이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네. 그럼 낮은 도수부터 시작을 하면 그나마 알코올 흡수가 줄어든다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보면 낮은 도수의 술부터 시작해서 점차 독한 술로 바꾸어지는 그 폭탄주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흔한 통념이지만 알코올 흡수를 줄이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낮은 도수의 술을 먼저 마시면
술자리가 길어지기 쉽고요. 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술의 종류나 도수가 아니라 네. 총 알코올 섭취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음주 습관에서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경우도 있고 안주를 꼭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공복에 마시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음주 습관 중에 그나마 건강을 위해서는 안주와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공복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이제 위장과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숙취하고 그다음에 위장 부담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가벼운 안주, 특히 이제 뭐 단백질이나 채소가 포함된 음식을 함께 드시게 되면 네. 흡수가 그만큼 완만해지니까 또 위장 자극도 줄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기름진 안주는 과하게 먹게 되면 소화에 부담을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네. 술을 드신 다음에는 충분하게 물을 좀 드시고 휴식을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술을 드실 때 좀 종류가 다르게 해서 드시는 것은 더 무리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것도 무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술은 한 종류만 먹어야 돼. 여러 개 섞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해독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술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음주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단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걸 텐데요. 특히 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음주로 인한 간 손상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증상은 없을까요? 음주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속 강조하지만요. 특히 이제 간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는 건 초기에는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네. 단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간 손상의 신호라는 것은 아무래도 피로감이 심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소화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배가 거북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또 이제 좀 심해지면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동자가 노래지는 황달이라든지 손이 붉어지는 증상이라든지 배에 물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이 간은 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 반복적으로 술을 드시게 되면 이런 회복력을 넘어서 손상이 되고 결국은 간염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간경변, 간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술의 양을 줄이고 또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네.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꼭 금주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숙취 해소에 대한 방법과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오신 책은 치매 예방이 아니라 제목이 치매 해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치매는 무조건 예방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 치매에서 머지않아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치매 해방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네.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2050년에 치매 환자 300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치매라는 병은 참 많은 분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네. 또 뇌 인지 능력 저하에 관한 질병인데 네. 단순히 어떤 하나의 발병 원인, 증상, 치료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의 일상도 평범한 안온한 일상도 네. 망가뜨리는 질병인데요. 이 책을 쓴 묵인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 치매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입니다. 네. 30년 넘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의 규명과 조기 진단 치료제 개발에 헌신해온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저자는 두렵지 않은 노년의 건강과 치매 정복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 병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치료의 가능성을 넓혀 왔는데요. 네.
그동안 치매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대중 강연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대중들에게 이 치매와 관련된 불필요한 불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네. 책을 통해 저자는 뇌 노화,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더 오래 또렷한 기억과 명확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치매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예방을 통해서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네.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치매와 관련해서는 예방과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이고요. 네. 책의 후반부에는 앞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자인 무기리 교수는 자신의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된 후에 자신 또한 상황에 절망했다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이 질병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을까? 한 의문을 품었고 네. 직접 나서서 이 병의 발병 원인, 개선,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는 치매 치료의 성패는 역시 조기 진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치매 관련 물질을 발견해내는 바이오마커 기술이 이미 지금 우리에 활성화돼 있고 네. 쓸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 MRI 분석 이런 최첨단 기술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예방하고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방 측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치매를 유전자 질병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건강한 식습관, 네. 규칙적인 운동, 수면 활동 그리고 사회 활동 등이 오히려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뇌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인지 예비능 이게 요즘 치매 관련 책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키워드인데요. 인지 예비능 근력입니다. 이걸 키우는 건강한 습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항체 치료제라든가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을 활용하는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장 건강과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장 뇌축 연구라든가 지금 새로운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치매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 최근의 의학 연구 결과들도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치매에 대한 불안은 건망증도 한 몫을 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게 혹시나 치매 신호가 아닐까 걱정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깜빡깜빡하는 증상과 알츠하이머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저 요즘 되게 깜빡깜빡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건망증과 알츠하이머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리고 잊어버리는 기억의 범위 네. 또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인데요. 기억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큰 지장을 주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근데 알츠하이머병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치매와 단순 건망증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고 자신이 문제를 인지한다면 이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나 깜빡깜빡하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인지하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건 치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가 돼야지만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는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치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환자나 가족이 어떤 이상 증상을 인지를 하고 병원을 찾는 시점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병이 시작하고 난 뒤 15년쯤 지난 뒤라고 그래요. 15년이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방치란 표현은 그렇지만 네.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군요. 있었던 거죠. 환자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혼자 지내기에는 뭔가 좀 불안해 보이니까 네. 그제서야 병원을 방문하는데 그때는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가 사실은 치료하기 힘든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인지 기능에 대한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치매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247% 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치매가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넘어서 국가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건데요. 저자는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이라든가 또 치매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매와 관련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희망을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치매, 골든타임을 지키는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 뇌 속에서 조용히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이 단백질이 계속 머릿속에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대 중후반부터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병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예. 조기 진단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치매는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나타난 뒤에 진단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의료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네.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야 되고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정말 전 세계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네, 치매에 대한 희망도 책에 제시가 되고 그래서 책의 제목이 치매 해방인데요. 저자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항체 치료제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네.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치료제 역시 네. 증상이 이미 많이 발전된 단계보다는 초기 단계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진단하고 빠르게 증상을 찾아내면 빠르게 치료약을 투약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단하는 방법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혈액 검사를 통한 바이오마커 기술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네. 이게 기존의 고가 검사에 비해서 간편하고 비용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럽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MRI 영상 분석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네. 이건 뇌 위축과 혈관 변화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치매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기억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네. 이 뇌의 기능에 광범위한 여러 가지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치매가 빨리 확인해서 맞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체 치료제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네. 우리 이 알츠하이머는 우리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직접 제거하는 이미 약물들이 나와 있다고 네. 그래요. 미국에서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네. 또 스마트폰 앱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는 치료법도 상당한 효과를 보인다고 그럽니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치매 예방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또 약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역시도 디지털 치료제 기술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가 되고 나오고 있군요. 또 뇌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약물 치료라든가 디지털 치료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지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심리 치료 정말도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들이 이미 개발돼 있고 네. 뇌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키워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인지 예비능이라고 하는 건 뇌의 손상이나 노화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뇌의 근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되는 겁니다. 기억력, 또 언어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질병인데 네. 끌어쓸 수 있는 근력 같은 인지 예비능이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츠하이머병은 특히 네. 독성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 축적과 같은 병리적 변화가 우리 뇌에 발생하면서 진행된다고 그래요. 근데 유사한 병리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증상의 발현 시기라든가 심각도는 개인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인지 예비능이 있는 사람과 네. 없는 사람 사이에서 네. 크게 이 병 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달라지는데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은 네. 어떤 병적인 변화가 있어도 증상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거나 아. 경미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네. 인지 예비능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책에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첫째가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그럽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건강한 식단. 이게 뇌 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 노화를 늦춰준다고 그럽니다. 둘째는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네. 이 운동은 무엇보다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심장 박동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뇌 혈류를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책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운동이 얼마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지 예비능을 강화하는 방법은 네. 수면입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이 양질의 수면은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폐물이 쌓여서 사실은 치매가 발생하는 건데 잘 주무시면 노폐물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7,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네.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0%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어도 네. 6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네.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지속적인 인지 자극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활동입니다. 저자는 독서라던가 학습,
악기 배우기, 아. 운동 배우기, 네. 새로운 기술 습득 이런 것들이 인지 자극 활동이기 때문에 네. 뇌의 신경망을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또 끊어진 것들을 연결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학습과 배움이고요. 활발한 사회적 교류도 우리 뇌를 자극합니다. 네. 저자는 동년배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보다 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뇌를 자극하고 특히 외로움과 우울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네.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지 예비능 우리가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뇌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사실 흥미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지 예비능, 뇌 근력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키우는 법, 말씀 주신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좀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소개해 주신 책 치매 해방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